아, 난 겁나 어색해지네. 말 자꾸 겁나 부담스러워. 아니, 하지 말라고. 자, 봅시다. 나연아. 자, 여기 붙어 있는 것처럼 내년에 선택할 선택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좀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학교 시스템상 3학년 때 되도록이면 수능 때 보는 과목을 넣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모든 과목을 3학년에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현재 시스템에서는 3학년 때 여러분 알다시피 사회문화가 필수로 돼 있죠. 실제로 사회문화를 제일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문화는 뭐 선택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금 필수로 들어갔는데 2학년 때 학생들이 이제 수능 때 볼 과목들이 2학년에 배치된 경우도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생활과 윤리를 많이 선택을 하고요. 수능 때 실제로.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많이 선택하는 게 한국지리예요. 그래서 2학년 때 이 과목들을 배우고 약간 꼼수야. 그래서 꼼수를 부려서 3학년 때 이 과목을 복습할 수 있도록 윤리와 사상과 그 다음에 세계지 과목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 때 가면은 뭐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고 세계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3시간이 있어요. 다른 것 마찬가지야. 사회문화도 3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도 3시간이야.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꼭 그런 건 아닌데, 1시간 정도는 우리가 과목 이름이 세계지리니까 세계지리를 배워야 돼요. 내신 시험 문제를 세계지리를 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1시간 동안 배워봤자, 뭐 배우는 양은 뭐 한정돼 있을 거잖아요. 그 실제로 세계지리를 수능 때 보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한 7, 8명.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내신을 위해서 그냥 공부를 하는 거고 나머지 2시간 정도는 한국지리 복습을 해요. 이거 다른 과목과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세계지리 혹시 선택할 사람들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혹시 질문? 뭐 물어봐야지? 그 윤리도 생활과 윤리를 2학년 때 배우고 3학년 때 윤리와 사상을 배우는데 거의 비슷한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뭐 정말 정확한 건 어차피 여러분들 1년 선배들 지금 3학년들하고 여러분들하고는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3학년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참고로 1학년들하고 2학년들하고 달라요. 지금 1학년들 선택하면 조사하고 있는데 경제가 없죠. 아니, 아까 이게 경제 교육과가 있는 게 아니고 사회 교육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과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사회문화 그런 과목들을 다 가르칠 수가 있는 거야. 나는 한국지리, 세계지리만 가르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리 붙은 거 가르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내년에 저희 가르쳐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3학년 수업은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 애들이 싫어서 그게 아니고 2학기가 되면은 애들이 이제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거든. 그 현실이야.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거에 비해서 자기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 다른 걸 떠나서 그 안 좋아지는 분위기가 좀 싫더라고요. 어떻게 피할 수는 없고. 근데 아무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혹시 한국지리 선택하는 사람은 현재 지금 작업 중인데 놀랍게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내가 놀랍게도 이제 한 85% 정도 이제 교재 작업이 끝났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걸 이제 마무리 지어가지고 겨울방학 전에 나올 거니까 어쨌든 수능 때 한국지리 선택하는 학생들한테는 공짜로 줄게요. 우와. 교재. 이거 되게 잘 만들었어. 보면은 역시 한국지리 선생님답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쓸데없는 말 겁나 많고. 뭐라고요?
뭔가 안 좋은 말 한 거 같은데? 자, 수업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어. 공업 발달까지 한 거예요? 네, 연도별로. 네. 자,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100, 200. 200이에요? 그러네. 208페이지 볼게요. 208페이지. 왜 한숨이야? 아, 집에 가고 싶어서? 자, 봅시다. 자, 208페이지 이제 아래쪽에 보면 공업 발달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냥 얘는 우리나라 공업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시험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 물어보기도 하는데 물어볼 때는 뭐 논리적으로 따지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그냥 어떤 용어를 아느냐 모르느냐 용어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것만 잘 구별하시면 돼요. 자, 먼저 우리나라 공업은 기업보다는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경제가 발달해 왔어요.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고 산업단지를 만들고 어떤 정책을 세우고 지원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는 정부가 주도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그걸 제품을 만들죠. 원료를 가공한 다음에 이걸 다시 주로 외국에 수출을 하죠. 우리나라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원료를 수입해서 가공한 다음에 수출한다. 가공무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공무역을 하기에 유리한 지역이 어디예요? 공장을 세우면 유리한 곳. 그러니까 물산이라고 콕 도시를 찍지 말고요. 해안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안가에 공업이 발달해 있다. 해안가에 공업이 발달해 있다. 그 다음 우리나라는 공장이 전국에 고르게 퍼져 있는 편이다. 아니면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 몰려 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용어 중에 편제성이란 말이 있었죠. 편제성이 크다. 그럼 우리나라 공장들은 주로 어디에 분포할까? 울산을 대표로 해서 지금 누가 자꾸 울산이라고 그러는 거야? 해나가? 너 고향 울산이야 혹시? 아니에요? 자, 물론 이제 울산이 공업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예요. 좀 가면 계속 울산만 나오긴 할 건데 자, 울산, 부산, 뭐 포항, 거제 우리나라 그쪽 동네를 무슨 공업지역이라고 부르죠? 남동임의 공업지역. 그리고 그 지역이 경상도인데 생활권 이름으로 뭐라 그래요? 호남지방 말고 영남지방. 자, 그래서 영남권이라고 쓰고요. 울산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 영남권에 공장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영남권 말고 당연히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는 인구가 우리나라 절반 정도가 살아요. 당연히 공업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 고속도로 이름이 뭐죠? 무슨 고속도로? 서울부터 부산까지 서울 경자 서울 경자 부산할 때 보거든요. 서울과 부산을 축으로 해서 공업이 발달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다시 공업이 골고루 분포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데 영남권과 수도권 중심이다. 경부 쪽 중심이다. 같은 말이라고요. 그래서 경부 축이라는 말 예전 기억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공업의 구조가 고도화가 돼 있어요. 우리가 고도화라는 말을 좀 알아야 돼요. 고도화. 자,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공업에는 경공업과 중화공업이 있는데 자,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경공업 중심이었다, 중화공업 중심이었다.
경공업 중심이었는데 경공업은 뭐 기술도 별로 필요가 없고 부가가치도 적고 근데 지금은 중화공업 중심으로 바뀌었잖아요. 기술력도 필요하고 돈도 많이 버는 그런 공업이 높을 고자예요. 점점 좋아진다는 뜻인데 구체적으로는 경공업 중심이었다가 중화공업 중심으로 바뀌는 거. 그 다음 첨단 산업으로 바뀌는 거. 점점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걸로 바뀌는 걸 공업 구조의 고도화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는 지금 공업 구조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죠. 우리나라의 경공업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도화라는 말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주관식으로 내기 되게 좋은 단어라서 색깔 달리해서 적어줄게요. 이중 구조라는 말이 나와요. 공업의 이중 구조. 자, 이제 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얘는 우리나라 공업의 대표적인 문제점이에요. 자, 우리나라 공업을 봤더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운데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난히 대기업의 비중이 높아요. 뭐 대기업의 비중이 높은 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여러분 알다시피 대기업은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그 밑에 딸려 있는 하청 업체라든지 또는 중소기업은 훨씬 더 임금 격차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일한 만큼 버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이 거의 모든 걸 쓸어가더라. 대기업 중심이더라. 우리나라 공업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직접 물어보기도 해요. 어떤 자료를 제시하고 얘가 어떤 현상이냐. 그래서 이중 구조라는 말 대기업 중심이라고 바꾸어서 적어놓으시면 돼요. 자, 자료는 209페이지 제일 위에 한번 봐보세요. 자, 대기업은 전체 사업체 수를 봤더니 1% 미만. 근데 오른쪽 자료를 봤더니 생산액이 57%를 차지하죠. 그러니까 대기업이 큰 역할을 한다고요. 대기업 중심이라고. 그 얘기가 이중 구조예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업을 뭔가를 만드는 산업이다, 제조업이라고도 그래요. 근데 일부 제조업을 봤더니 대표적인 게 섬유산업 또는 신발산업. 우리나라에 그런 제조업이 현재 많이 있다, 별로 없다? 별로 없다. 다 외국으로 빠져나갔죠. 옛날에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많이 있다가 점점 들어가지고 지금은 없어졌다. 그런 걸 무슨 현상이라고 부르죠? 인구가 많았다가 인구가 줄어든다. 인구? 공동화. 제조업이 많았다가 제조업이 줄어든다.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공업의 일반적인 특징. 어려운 건 하나도 없죠? 이건 내가 설명을 잘 해도 돼. 왜? 죽어? 지고 갈게. 그 정도 매너는 있어. 혹시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주제 바꿔서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수능 때도 자주 물어보는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좀 잘 해두셔야 돼요. 또 얘는 약간 이해를 좀 해야 되거든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외우면 되는데 이건 약간 이해를 해야 돼서 좀 집중 좀 해주세요. 자, 우리가 공업이 아무데나 이렇게 들어서는 게 아니라 들어서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류를 따져가지고 공업 입지 유형을 정리해야 돼요. 자, 말을 조금 바꾸면 공업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니까 내가 어떤 공장을 지으려고 그래요.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공장을 짓는 거기 때문에 어디다 공장을 지어야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생산비를 가장 아낄 수 있을까? 그걸 따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입지 유형을 봤더니 운송비 지향 공업이라는 게 있어요. 운송비 지향. 자, 설명 듣고 필기하세요. 자,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공업에 따라서 제품 생산비에서 운송비가 많이 차지하는 공업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 분필 있죠? 이 분필 원가 중에 운송비의 비중은 많을까 적을까? 얘 무겁지도 않고 되게 작잖아요. 자, 이거 한 트럭이면 엄청난 양을 나를 수가 있잖아. 얘는 운송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내가 만약에 분필 공장을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 얘는 운송비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돼요? 근데 예를 들면 시멘트 있죠, 시멘트.
시멘트의 원료가 뭐죠? 석회석. 땅속에서 엄청나게 큰 석회석을 이제 캐냈어요. 그렇잖아. 그런데 그걸 가공해가지고 시멘트를 만들었는데 망할 시멘트도 엄청 크고 무거워요. 그 시멘트는 제품 가격 중에 운송비가 되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시멘트 같은 건 공장을 세울 때 운송비를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업들 중에 운송비의 비중이 높은 공업들은 운송비가 싼 곳에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 운송비 지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혹시 가죽 만드는 그런 공장 있죠? 가죽 제품. 운송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가죽이 얼마나 크고 무겁길래 저를 명품백 만드는데 운송비 별로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잖아요. 자, 그런 가죽 제품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건 노동력. 그런 숙련된 노동자가 있는 곳에 공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옷 만드는데, 뭐 신발 만드는데 사람 손으로 하는 공업들은 노동력이 풍부해야, 노동력이 싸야 그런 공업을 하기 유리하잖아요. 자, 그래서 노동력을 따라서 공장이 위치하려고 한다. 그런 공업을 노동지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신발 공장, 가죽 공장들이 우리나라에 있지 못하고 대부분 외국으로 빠져나간 거지. 우리나라 인건비가 비싸졌으니까. 자, 그 다음에 관련된 여러 공장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익이 많이 난다. 그런 공업을 직접 지향 공업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고 아무데나 공장을 지어도 된다. 입지 자유형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일단 지금은 제목만 적었고요. 선생님이 이제 운송비 지향하고 직접 지향은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얘하고 얘는 그냥 딱 설명을 드려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자, 그럼 운송비 지향부터 볼게요. 운송비 지향부터. 자, 여기다가 이제 보도 설명 좀 할게요. 자, 여러분들 공업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이제 시장에 내다 파는 게 공업이잖아요. 그래서 공업에서 반드시 따져야 되는 게 일단 소비 시장의 위치예요. 물건을 만들었으면 그걸 소비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는 대부분 대도시, 서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에서 원료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 서울은 소비하는 곳이지 뭔가 생산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료가 나오는 곳은 서울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다른 동네예요. 자, 이때 운송비가 되게 중요한데 과연 공장을 어디다 짓는 게 가장 운송비가 적게 들까? 그걸 따지는 거예요. 왜 안 드시오? 자, 그럼 이런 경우에요. 자, 시멘트를 아까 예를 들었으니까 계속 시멘트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시멘트는 땅속에서 석회석을 캐내요. 그럼 거기에서 불순물들, 이물질들 다 걸러내고 시멘트를 만들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얘는 원료가 부피가 커요? 시멘트, 제품이 부피가 커요? 당연히 원료가 더 크고 무겁잖아요. 자, 이제 조금만 생각해보세요. 그럼 시멘트 공장은 1번에 짓는 게 유리할까? 2번에 짓는 게 유리할까? 1번. 당연히 1번에 짓는 게 유리하죠. 오케이? 그 시멘트 같은 공업을 원료가 나오는 곳에 입지하려고 그런다. 원료 지향 공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 정리할게요. 자, 운송비 지향 공업을 봤더니 얘가 일단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소비 시장과 원료 산지 중에 원료 산지에 입지하려고 그런다. 원료 지향 공업이라고 불러요. 원료 지향. 자, 얘는 어떤 경우냐면요. 원료하고 제품하고 원래 얘가 지금 쉽네. 원료하고 제품하고 따져봤을 때 원료가 더 크고 무거워서 원료를 나르는 게 더 힘들 경우. 그럼 원료를 곧바로 제품으로 바꿔서 제품을 나르는 게 유리하잖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시멘트 공업이에요. 시멘트 공업. 뭐 얘를 직접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냥 하나씩만 적어줄게요. 자, 그에 비해서 원료 산지가 아니라 소비 시장 가까운 곳에 입지하려는 공업이 있어요.
얘는 원료보다 제품을 나르는 게 더 힘들고 무거운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얘는 뭐 생각하면 되냐면요. 두부. 식료품 생각하면 돼요. 자, 두부의 원료는 콩. 콩은 나르기가 비교적 쉬운 데에 비해서 일단 두부를 만들었어요. 두부는 깨지면 안 되죠. 어? 깨지면 안 된다고. 그럼 상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두부 공장들은 대부분 서울 안에 있거나 서울 가까운 데 있어요. 그래야 나르기가 편하니까. 또는 유리 제품들 있죠. 자, 유리의 원료가 뭐죠? 모래? 모래. 샌드. 모래로 유리 만들어요. 유리를 제일 먼저 만든 지역이 우리 아라비아 지방이잖아요. 이런 식. 알겠었어요? 자, 번외편으로 거울 한번 줘보세요. 거울. 하나 줘보세요. 아까 오전에 12반 수업을 들어갔는데 앞에 있던 애가 이거 말고 좀 길쭉한 거울이 좀 작은데 길쭉한 거울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얼굴이 다 안 보이는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거울을 여기서 보나 이렇게 보나 또는 저기 뒤에서 이렇게 비춰보나 여기에 비치는 자기 얼굴의 크기는 똑같다는 거? 면적은?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비칠 때 여기 거울에 보이는 내 얼굴의 면적이나 이렇게 봤을 때 보이는 내 얼굴의 면적이나 똑같다고요. 어? 그래서 여기 멀리 떨어져서 얼굴 보잖아요. 보여? 진짜네. 얼굴 다 안 보여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진짜 나 그래. 그래서 진짜 되게 빨리 멀리 자,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과 가서 애가 그러고 있길래 그럴 필요 없다고 설명을 해줬더니 애들이 되게 당황하더라고요. 내 정체가 뭐냐고. 자, 아무튼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애들이 자꾸 가끔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당황하지 마시고요. 믿으시면 돼요. 자, 아무튼 여기 보세요. 그래서 두부 같은 것들은 소비시장 가까운 데 공장을 지으면 운송비를 아낄 수 있다. 상식 수준에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송비 지향 공업 중에서는 지금 설명하는 얘가 중요해요. 적환지 지향 공업. 그리고 원료 지향, 소비 지향은 되게 쉽거든요. 시장 지향은. 근데 우리가 적환지 지향은 말도 조금 어렵고 개념도 조금 어렵긴 한데 잘 들으면 그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볼게요. 얘랑 일단 차이점이 뭐냐면요.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은 운송수단이 한 가지일 경우, 트럭이면 트럭, 기차면 기차, 한 가지 운송수단만 쓸 경우에는 되게 단순해서 원료 아니면 시장의 공장 위치예요. 자, 그런데 실제 세상에서는 한 가지 운송수단만 있는 게 아니라 배하고 트럭하고 배하고 기차하고 이런 식으로 운송수단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원료 산지도 아니고 시장도 아닌 그 중간 지점에서 운송비가 제일 저렴해져요. 자, 일단 그래서 중간 지점에서 운송비가 제일 저렴해진다. 이걸 일단 적환지 지향 공업이라고 하더라. 단어만 일단 적어주세요. 이제 추가로 설명을 해줄게요. 중간 지향. 자, 물론 중간 지향이란 말보다는 적환지 지향이란 말을 써주는 게 좋아요. 우리가 예를 들었죠? 자, 보세요. 우리가 외국에서 지금 원료를 수입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원료 산지예요. 자,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할 때 중간에 당연히 이렇게 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육지가 있어요. 이제 이건 우리나라야.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에요. 소비시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운송수단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당연히 배로 오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육지니까 트럭으로 이제 물건을 나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운송수단이 두 가지가 돼버린 거죠.
자, 이건 상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공장을 1번에 지을 때랑 공장을 2번에 지을 때랑 운송비가 서로 다르다는 말이죠. 자, 말로 빨리 할게요. 1번에 공장을 지으면 원료를 배에 싣고 이렇게 와요. 원료를 내리고 이 자리에서 곧바로 제품을 만들어요. 제품을 트럭에 싣고 소비시장까지 와서 물건을 팔면 돼요. 끝. 근데 공장을 2번에 짓게 되면 원료를 배에 실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배에서 원료를 내렸다가 트럭으로 옮겨 실은 다음에 트럭으로 여기까지 원료를 날라서 여기서 다시 원료를 내려가지고 제품을 만든 다음에 제품을 싣고 여기까지 와야 돼요. 자, 말이 그래지게 헷갈리죠? 근데 이거 기억나죠? 1번은 되게 단순했는데 얘는 복잡하죠? 중간에 물건을 내리고 실는 과정이 추가가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운송수단이 두 개가 바뀔 때는 그 바뀌는 지점에서 운송비가 제일 적게 든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료 산지도 아니고 소비시장도 아니고 그 중간에서 운송비가 제일 적게 든다. 자, 그래서 여기가 당연히 그 중간이라 그래서 중간지 지향. 근데 아까 말했죠? 이 중간 지점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적환지라고 불러요. 적환지. 그래서 적환지 단어 설명만 하고 다음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운송수단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운송수단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지점에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물건을 야 받아라 하고 이렇게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쌓았다가, 자, 뭔가를 쌓는 걸 적이라고 그러죠. 누적, 퇴적, 정립, 쌓는다는 뜻이잖아요. 물건을 쌓았다가 바꾼다는 뜻이에요. 환전, 전환. 그래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바꾼다. 물건을 내려서 쌓았다가 다른 운송수단으로 바꾼다. 그런 곳을 적환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적환지는 운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이 제일 운송비가 싸다. 거기에 입지하려 그런다. 오케이? 정리됐죠?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적환지는 교통수단이 바뀌는 지점을 적환지라 그래요. 자, 이제 여기까지 설명했으니까 탐스러운 자료 한번 볼게요. 탐스러운 자료. 209페이지 아래쪽에 탐스러운 자료 한번 봐보세요. 자, 봤더니, 자, 이걸 꼼꼼하게 이해하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냥 보는 방법만 알차게 설명하고요. 자, 제일 왼쪽에 위에 있는 자료를 봤더니 여기에 소비시장이 있죠. 그 다음에 원료 산지가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원료가 하나만 들어가기도 하지만 원료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냥 포인트는 시장은 위에 쪽에, 원료 산지는 아래쪽에. 자, 첫 번째 그림에서 공장이 여기에 있어요. 원료 산지 가까운 데 있죠. 원료를 나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원료 산지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원료 지향 공업이에요. 공장이 시장에 가까이 있느냐, 원료 산지에 가까이 있느냐, 그것만 따지면 된다고요. 자,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장하고 원료 산지가 이렇게 있으면 시장 가까운 데 공장이 있죠. 시장 지향 공업이에요. 그냥 그림만 보고 판단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봤더니 뭐 그림이 겁나 복잡한데 포인트는 여기에요. 위에랑 아래랑 색깔이 다르죠. 여기랑 여기랑 지금 교통수단이 달라졌다는 의미예요. 물, 육지. 그 공장이 어디 있어요? 소비시장도 아니고 원료시장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죠. 여기를 뭐라 그런다? 여기를 적환지라 그런다. 자, 그림이 의미하는 건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래프들이 있죠. 그래프 보는 방법도 가볍게 설명할게요. 자, 첫 번째 그래프를 봐보세요. 보는 원리는 되게 쉬워요. 소비시장이 있고 원료 산지가 있고 여기는 지금 비용이 있죠. 지금 여기 비용은 당연히 운송비인데 제품 운송비와 원료 운송비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두 개를 합친 총 운송비만 보시면 돼요.
제품과 원료를 나르는 운송비를 더했을 때 그 총 운송비가 제일 저렴한 지점에 공장이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 첫 번째 그래프를 봤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죠. 봐보세요. 원료 산지에서 비용이 제일 적지 않아. 총 운송비만 보면 된다고요. 얘는 원료 지향 공업. 운송비가 여기서 제일 싸졌잖아요. 자, 다시. 이 그래프 겁나 쉬워요. X, Y축이잖아. 운송비가 제일 싼 지점이 원료 산지인지 시장인지 그것만 보면 된다고요. 총 운송비만 보면 된다고. 네? 그다음 가운데 있는 그림을 봤더니 그래프가 기울기가 달라졌죠. 총 운송비가 여기서 제일 싸졌잖아요. 시장 지향 공업을 나타낸 거예요. 얘랑 같은 거죠, 같은 거.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그래프를 봤더니 얘는 총 운송비가 중간 지점에서 얘가 이런 식으로 푹 꺼지죠. 여기가 운송비가 제일 싸다. 여기랑 지금 기울기가 다른데 교통수단이 달라졌다는 의미고요. 중요한 건 여기가 운송비가 제일 싸다. 중간 지향, 적환지 지향 공업이라고요. 그래프에서는 그것만 보시면 돼요. 선생님, 네. 화장실 가고 싶대요. 손은 연재가 들고 말은 네가 그래. 말을 은서가 했으니까 은서가 갔다 와. 왜요? 야, 제리를 괴롭히려고 그러네. 괴롭혀. 네, 이것만 자, 그만. 자, 봅시다. 자, 이제 간단한 거 먼저 정리하고 좀 이따가 지적 지향만 공부한 다음에 수업 마칠게요. 자, 노동 지향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노동 집약적인 공업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필요한 주로 사람 손이 많이 가는 섬유 같은 것들이 이제 외국으로 많이 빠져나갔죠. 끝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입지 자유형은 뭐 시험에서 물어본 내용도 아니니까. 자, 얘는 제품이 비교적 가볍고 운송비도 별로 안 들어가요. 그런데 얘는 부가 가치가 굉장히 큰 공업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특별한 의약품들은 한 통에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장들은 그냥 뭐 이익 같은 거 안 따진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짓고 싶은데 쾌적한데 그런데다 아무데나 짓는 거죠. 그런 게 입지 자유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지향. 얘는 중요하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비워뒀죠. 야, 뭔가 이런 빈 공간을 보면 이렇게 채워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 네. 그리고 채우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지 않아? 제 종이에는 빈 공간이 없어요. 여기 가는데 저걸 지우면 뿌듯했죠. 저 여기가 지웠다 마지막에. 자, 다 필요 없어 할 거야. 자, 이건 머리로 이해하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설명할 거니까 그리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보세요. 집적이란 얘기는 집중해 있다, 또 누적되어 있다, 쌓여 있다, 한 곳에 많이 모여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공장 하나가 아니라 여러 공장이 모여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 공장이 지금 얘네들이랑 다르잖아. 시멘트 공장은 달랑 하나만 있으면 되지만 얘는 여러 공장이 모여 있는데 앞에 뭐가 생략이 돼 있냐면요, 서로 연관된 여러 공장이 모여 있을 경우 생산비를 줄일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야.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직접 지향 공업을 말할 때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계열
된 공정. 계열화된 공정.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계열화가 돼 있다. 그러니까 계열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계열은 뭐냐면 단계란 뜻이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 얘가 열을 서 있다. 줄지어 있다. 1단계가 끝나야 2단계를 할 수가 있고 2단계가 끝나야 3단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1단계가 끝나야 이걸 바탕으로 2단계를 해서 제품이 나와요. 얘는 서울에 있고 얘는 부산에 있으면 말도 안 되잖아요. 얘랑은 같은 곳에 있어야 되죠. 얘랑 관련이 되게 많잖아. 여러 공장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이익이 나는데 그런 공장은 계열화된 공정이다.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얘는 두 가지를 예를 들고 이제 가볍게 마칠게요. 자, 시험에서 맨날 물어보는 건 자동차 공업을 물어봐요. 자, 자동차 공업 보세요. 여러분 자동차 공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거 알고 있죠? 수많은 부품을 만들면 그 부품을 가져다가 조립을 하잖아. 자, 현대자동차에서 모든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수많은 부품들이 있으면 그걸 조립만 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자동차 조립 공장이 있으면 부품 공장은 여기 옆에 있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부품 공장들이 이렇게 이제 주변 지역에 있으면 1단계가 끝나야 2단계를 할 수가 있어요. 완제품 공장과 부품 공장이 모여 있으면 유리해요. 대표적인 직접 지향 공업이 자동차 공업이에요. 따라서 자동차 공업은 직접 지향 공업이면서 얘는 조립을 하더라. 조립을 하고요. 얘랑 비슷한 공업이 뭐가 있냐면 배 만드는 공업이 있어요. 배도 조립해요. 엄청 큰 배, 그걸 완제품 뭐 찍어내서 찍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부품을 조립해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다음 석유화학 볼게요. 석유화학. 자, 석유화학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외국에서 원유를 수입해요. 원유를 수입해가지고 이 원유가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정유 공장으로 들어가요. 자, 여러분 과학 시간에 분별 증류법 배웠죠? 네. 분별 증류법.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쓰는 석유라고 보통 말할 때는 그 새카만 원유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휘발유, 뭐 등유, 경유, 뭐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석유라 그러잖아. 자, 등유랑 경유를 수입하는 게 아니라 원유를 수입해서 이걸 여러 가지 석유 물질로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누는 걸 정제한다 그러고 그런 산업을 석유를 정제한다. 정유 산업이라고 불러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정유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물질이 나오냐면요. 나프타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요. 이게 핵심이에요. 나프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합성 섬유도 만들고 플라스틱도 만들고 그거는 의약품도 만들고. 그래서 이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공업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정유 공장 주변에 있으면 유리해요. 그냥 곧바로 받아다가 쓰면 되니까. 1단계 정유, 2단계 제품 만들기. 얘도 직접 지향인데 중요한 건 얘는 조립이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가 쪼잔하게 나올 때는 석유화학 공업이 조립 공업이다. 맞냐 틀리냐 그렇게도 물어보더라고요. 얘 조립은 아니잖아. 그냥 직접 지향이란 말이에요. 조립은 자동차하고 조선을 말하는 거고요. 더하면 애들이 유치에 이탈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